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찍고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또 이게 연결해서 다 찍을 예정이고요. 좀 미리미리 중간에 또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찍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아직 이제 12시 반 정도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이 강세장이 맞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 한국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너무 다르죠. 작년엔 미국이 급등하면 아침에 떴다 오후에 빠지고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정반대죠. 그래서 확실히 한국이 올해 들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홍콩이 급락하는 바람에 코스닥이 올해 전 세계 1등 했어요. 상승률이. 이제 그 정도로 한국이 좀 뭔가 바뀌었다. 이 기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좀 좋긴 할 텐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슈로는 이제 미국 증시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TD 코인이란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이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게 심한데 그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다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했는데 더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으면 당분간 내릴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사나노 수율이 이게 근데 지난주에 좀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거 진짜 맞을까요? 80%.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장비로 애플 레이저 장비로 자른다. 동진세미캠 창업주가 별세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쨌든 동진세미캠을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분인데 어쨌든 별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러다 보면 이제 승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그래서 아마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에너지 계획은 놀라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또 일본 물가 상승률, 독일 총선 결과 아마 이것 때문에 2차전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야당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은 어제 이거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그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사 소위 처리됐고 아마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야당 주도로, 왜냐하면 이제 여당과의 합의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야당 주도로 이게 좀 처리가 돼서 아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보고서 괜찮더라고요. 피부에 투자하라. 되게 좀 괜찮은 보고서예요. 의료 관광 오잖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피부과를 정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내용하고 현대차 이제 관련된 내용 두 개. 오늘도 자동차 안 좋더라고요. 관세 이슈 때문인 것 같고, 올해 투자 기준은 정치 거버넌스가 결정한다. 요게 해운주. 오늘 HMM 또 올라갔죠.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오프라인의 가치, 이마트가 부활하고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유니드, TSE 기업 분석이 있고요. 전자공시, VM, 그리고 HDC랑 PHA는 제가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VIP 자산운용이 지분 신고를 한 거 한번 이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또 지분 투자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일단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락했어요. 4.4도 깼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이제 채권값은 오르는 거죠. 환율도 내려가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죠. 미국 증시 마이크로소프트 지출 축소 우려, 빅테크 성장 우려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예정대로 3월부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겠대요. 3월 5일인가요? 3월 4일인가 5일인가 그 날짜에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월요일 미국 증시는 투자들이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을 여전히 저울질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리포트에 대한 이 빅테크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 애플과 나이키의 주가 상승으로 다우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제 시간에 예정대로 그 3월에 그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제 기자들한테 언급을 했는데, 멕시코랑은 협상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건설 철회 보고서 요게 이제 이슈가 됐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무려 5천억 달러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실제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근데 미국 증시 요즘에 막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다 인정하는데 기회로 삼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해라. 지금 주식 하락 위험이 좀 커진 건 맞으니까 대신에 이번 조정은 기회고, S&P 500이 5,900포인트대인데 6,600까지 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뭐 좀 이겨내면 또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도, 이분도 되게 이제 강세론자 중에 하나인데, 증시 하락했지만 이들 주식에 긍정적인 상처가 될 거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론 유지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며칠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발표될 물가 지표도 안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는데, 요 밑에 때문에 이분은 좀 보수적이에요. 존스 트레이딩의 수석시장 전략가 중에 이제 오르크란 분이 있는데, 11월 이후 모두가 낙관적으로만 봤대요. 그랬죠.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은 좋고 한국은 막 급락하고 이랬는데, 이게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선 달걀을 한번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믈렛이라는 트럼프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한 번에 또 고통스러운 뭔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걀 깨면 손에도 묻고, 그러니까 뭔가를 깨뜨려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 1년은 달걀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깨는 과정은 재미가 없는 과정이죠. 달걀 깨는 게 재밌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요리를 한참 할 때는 달걀 깨고 막 계란 후라이도 많이 했었는데, 이 깰 때 자꾸 묻게 되고 막 그러니까 깨는 건 그렇게 좀 기분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리할 때는 또 재밌긴 한데,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비유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년은 달걀을 깨는 단계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을 실제로 소화해야만 어딘가에서 진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증시의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급 과잉을 좀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이거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TD 코인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 지출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2개 계약한 거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메타버스, 어제 이것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사업 축소할 때 메타가 임대 계약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TD 코인의 마이클 엘리아스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재적으로 공급 과잉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 보였던, 취소한 건 아니고 신규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걸 하려다가 안 해버렸대요. 이건 이제 계약을 취소한 건 아니죠. 할까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유가 오픈 AI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픈 AI가 최대 고객사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스타게이트 한다고 저기 클라우드랑, 아니 그 누구죠, 오라클과 손잡았잖아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언급을 좀 거부했지만, 뭐 계속 성장할 것 같다, 800억 달러 지출 계획 변화 없다, 이렇게 했지만 투자 심리를 돌리는 데는 실패했고, 이 사티아 나델라 CEO도 최근에 많이 짓고 많이 임대한다. 예, 근데 좀 과잉 구축은 있을 것 같다, 인정은 또 해버렸어요. 예, 근데 과잉 구축은 우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야, 이렇게 많이 지으면 이거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걱정했잖아요. 근데도 막 미친 듯이 짓습니다. 왜? 안 지으면 도태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GPU 100만 개 확보하겠다. 전쟁이에요. 중국 알리바바. 여기서 도태되면. 그러니까 쩐의 전쟁인데 여기서 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공급 과잉인 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 왜? 추론 시장이 또 열리거든요.
추론 시장 훨씬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공급 과잉, 뭐 주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이즈가 자꾸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GPU만 50만 개 사거든요. 예.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반대로 예,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50만 개 사요. 1년에 200억 달러를 여기다 썼어요.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예. 38조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맞나요? 200억 달러니까 여기다가 3은 아니 20한 6조? 28조 정도. 28조를 엔비디아에 줘버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I 지출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기울기는 둔화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저런 또 노이즈가 생겼으니 더 심해겠죠. 예, 그렇다고 AI 끝난 건 아니고 추론 시장 더 확대되고 AI 소프트웨어, 예,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딥시켜가지고 촉발시켰고 그래서 맞춤형 칩 시대가 또 빨리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주는 사실상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요. 점점 엔비디아에서 이제 파생돼서 맞춤형 칩, 자체 칩 이런 쪽으로 예, 이제 조금씩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픈 AI, 엔비디아에 집중됐는데 이 구도가 이제 깨지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애플이 트럼프의 선물을 안겼다. 뭐냐면 이제 대규모 투자하겠다.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 투자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는 미국 혁신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5천억 달러 투자로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 투자를 더 강화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그래서 첨단 제조 기금을 2배로 늘리는 것부터 해서 텍사스의 첨단 기술 구축하는 것까지 미국 제조업,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겠다는 거예요. 예, 무려 5천억 달러 들여서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에 또 GPU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체 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예, 인공지능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오레곤, 애리조나, 네바다에 데이터 센터 용량 계속 확보하면서 텍사스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피닉스의 TSMC 또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 칩이 생산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과거에도 협상 통해서 관세 면했는데 이런 정책을 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지출 계획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직접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애플마저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빠졌고 반도체 안 좋았고요. 테슬라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좋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뭐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애플은 좀 올랐고요. 저 투자 나이키가 오랜만에 올랐어요. 예. 낙관적인 기대감. 제프리스라는 데서 투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스타벅스는 구조조정 이제 발표했습니다. 1,100명 해고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메뉴도 줄인대요. 그래서 긍정적이었고 팔란티어는 급락. 국방비 줄인다는 얘기. 알리바바는 어제 트럼프가 중국 규제 얘기를 또 꺼냈어요. 대중국 기술 투자 줄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좀 살펴봤고 이제 그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있었죠.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그 통화정책 방향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그냥 직접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외환시장에 이제 경계감이 여전한데 그 물가가 좀 최근에 안정화됐죠. 우리나라 물가는 2%가 안 되거든요. 가계부채도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고, 근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래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물가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좀 진작시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증시에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뭐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그 전부터 이제 금리 인하 요구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예상대로 뭐 대부분 다 금리 인하 할 거로 다 예상은 했거든요. 금리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일단 1.9에서 1.5%로 낮췄고, 소비자 물가는 1월에 2.2%로 높아졌지만 지금 근원 물가 1.9거든요. 근데 이거 그대로 유지를, 아니 이 근원 물가는 1.9% 예상을 했는데 올해 1.8로 하향 조정했으니까 물가는 더 낮췄어요. 그리고 환율은 좀 최근에 안정감은 찾고 있다. 그래서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방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둔화 추세 이어지겠지만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 높은 확률 변동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그냥 인하한다 이거보다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하를 더 하겠다라고는 언급을 한 거죠. 사실 여러 요인들 검토하면서 추가 기준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검토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 더 남아 있다. 다만 그 속도와 폭은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더 보고 고민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건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다만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 자체는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정부, 이건 사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최근에 중단된 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물가가 높죠.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경기도 조금씩 꺾이고 있어서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오늘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했고요. 삼성전자가 4나노 반도체 수율 80% 육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70%대 수율에서 올해 80%대로 이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 TSMC가 이제 7나노 공정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이 2나노는 7나노보다 성능이 86%, 전력 소비가 이제 90%나 감소하는 건데, 저 삼성전자가 정말 이게 옛날에는 TSMC보다 더 잘했어요, 사실. 옛날에 초창기에는 TSMC가 오히려 쫓아오는 분위기였는데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3나노를 도전을 했는데 먼저 처참하게 실패했죠. 3나노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고 TSMC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삼성의 주력은 4나노인데 이게 수율이 80%면 어쨌든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수율이 80%란 얘기는, 이건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죠. 여기 똑같은 웨이퍼에 요 분량 있죠. 검은색이 분량이거든요. 요게 많은 거랑 이게 적은 거랑은 다르죠. 같은 웨이퍼죠.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가 파운드리에 주문을 해요. 야, 반도체 좀 만들어줘. 그 웨이퍼 장수로 구매를 해요. 값을 줘요. 이 웨이퍼. 이 웨이퍼 하나에 뭐 1억이다. 근데 여기서 칩이 몇 개 나오죠? 이 숫자만큼 나오겠죠. 근데 검은색이 많으면, 분량이 수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이 전체 웨이퍼 뭐 중에서 몇 개가 제대로 된 반도체냐, 그게 수율이잖아요. 퍼센테이지. 그게 높으면 제대로 된 칩을 많이 공급받겠죠. 같은 돈을 내고. 근데 저 불량품이 많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불량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억 줬는데 실제 내가 가져가는 칩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TSMC에 같은 돈을 주고 맡겼더니 훨씬 많은 칩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삼성전자 선택하겠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삼성이. 그러니까 되게 뼈아픈 일이죠. 삼성이 안 됐던 겁니다. 양산 능력에서 TSMC에 완전히 밀려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4나노는 80%면 100개 중에 80개가 정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객들이 이제 물량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80%면 3나노 공정 웨이퍼 한 장당 칩이 475개 나온다고 합니다. 70%면 416개, 50%가 297개. 그러니까
수율이 높을수록 많이 칩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팹립스 업체, 엔비디아 같은 설계 회사는 저 수율이 너무 중요하죠. 웨이퍼당 가격으로 체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수율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TSMC 7나노 공정이 생산하는 웨이퍼는 한 장당 10,000원에서 12,000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3나노는요 더 비싸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세하니까 이게 공정이 미세하면요 여기서 뽑아내는 반도체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요. 예, 얇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나노는 2만에서 25,000원. 근데 삼성은 무리하게 이거 3나노 먼저 하려다가 실패했죠. 저도 이제 삼성이 그때 막 몇 년 전이잖아요. 막 3나노 먼저 한다고 했을 때 좀 잘 되길 바랬는데, 그거 잘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리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때 TSMC를 이기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의 삼성 파운드리가 대규모 적자를 지금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23,000달러의 TSMC랑 계약을 맺고 3나노 공정이 생산했는데 수율이 80%면 한 장당 475. 그러니까 한 개 칩당 39달러인데 수율이 70%면 한 개의 칩을 45달러에 조달하는 거래요. 그럼 20% 이상 더 비싼 가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팹리스는 거기다가 이제 웨이퍼 테스트 비용, 절단 비용, 마지막에 저 후공정 회사들이 다 조립까지 해주거든요. 그 비용도 각각 다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TSMC한테는 웨이퍼의 비용을 줘요. 그리고 그걸 잘라서 뭐 하고 이런 각각의 비용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웨이퍼. 요게 얼마 줄 거냐. 3나노는 훨씬 비싼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수율이 제대로 나와야 애플 입장에서도 예,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4나노 수율 80% 달성했다는 건 TSMC의 4나노와 경쟁할 채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하다. 넷다이라 그러죠. 이게 다이거든요. 여기 예, 넷다이는 어쨌든 이제 그저 웨이퍼에서 실제로 칩 하나 뽑아내는 거 있죠. 그거 예,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칩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3나노로 갈수록 훨씬 많아져요. 2나노 더 많고 10나노는 적겠죠. 그러니까 수율이 좋으면 이 넷다이가 훨씬 많이 증가하게 돼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고 팹리스 회사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삼성이 4나노 고객이 대부분 중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 회사를 이제 끌어와야죠.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지면 팹리스는 삼성과 거래하기보다 TSMC랑 거래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4나노 수율 80%면 어쨌든 이제 대등한 위치인데 물론 고객사가 있어야 돼요. 예, 삼성이 4나노에 미국의 빅테크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좀 관건이다. 어쨌든 이 기사가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예, 3나노야 지금 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4나노부터 조금씩 수율을 끌어올려서 좀 점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고객사 확보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의 에너지 계획이라는 이제 그 내용에 좀 그 기사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네 가지잖아요. 천연가스, 원전, 태양광, 풍력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뭐죠? 천연가스가 1등이죠. 당연히. 2등이 원전, 3등이 태양광, 그래서 풍력은 되게 또 싫어하니까. 예, 그런 이제 내용인데 LNG 수출 증가, 뭐 오늘도 조선주 좋았죠. 트럼프 정부가 신규 LNG 터미널 승인을 재개한 점도 천연가스 긍정적이고, 뭐 이건 워낙 제가 귀에 못이 닳도록 그냥 계속 저도 했던 얘기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천연가스 얘기도. 예.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입니다. 셰니어 에너지, 벤처 글로벌. 예. 이 회사 뭐 상장한다고 한번 그때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한테는 좋을 수 있다. 한번 설명해드린 기억이 나고요. 안테로 리소스, 차트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LNG 밸류체입니다. 미국의. 원자력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으로 산업이 부활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소음이 있었지만 이 3마일 원전이 폐쇄됐죠. 사고 때문에. 여기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맺었죠. 이걸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전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 기업인데 다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680%. 그죠? 아무리 좋아도 뒤늦게 쫓아가는 거 좀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우라늄 기업으로 뭐 카메코 뭐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아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래서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 이게 뭐 어떤 기업인지 흥미가 있으시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에선 가장 괜찮아요. 또 미국 내 밸류체인이 확보되면 유리하죠. 중국산 제품을 이제 규제하잖아요. 그래서 대표회사 뭐 당연히 퍼스트솔라,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솔루션이 있겠죠. 풍력이 제일 안 좋긴 하죠. 예. 해상 풍력은 신규 허가 중단 위기고 실제로 유럽 기업들 중에 일부가 미국의 해상 풍력 사업 이제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허용을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육상 풍력은 괜찮대요. 육상은 규제가 덜해요. 예. 근데 해상 풍력 하려면 연방 정부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 트럼프가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육상 쪽은 괜찮은데 해상 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표 회사는 이제 베스타스, 덴마크의 풍력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뭐 좋지는 않고 우리나라 CS 윈드도 지금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은 아무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책을 뭐 이거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가는 뭐 그런 거 반영해서 바닥까지 왔는데 올라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원전이 좋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위는 뭐 천연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예요. 물가가 4%까지 올랐고 신선식품 물가가 3.2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 엔화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오늘 엔달러 환율 좀 올랐지만 최근까지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50엔도 한번 깼었고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 일본의 물가거든요. 물가 되게 높죠. 보시면 물가가 저기 4%까지 올라왔으니까 되게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본격적으로 상승하죠. 정말 이렇게 빠졌던 일본의 금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측면에서 봤을 땐 일본의 엔화는 좀 오를 확률이 좀 높은 데이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현재 0.5인데 향후에 1.5까지 올릴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2년 정도 한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제 엔화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엔화가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 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영원한 하락은 어쨌든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까 이제 미국 증시할 때 보여드렸고 그 내용이고 독일 총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그 독일 총리로 떠오른 사람이 메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이 이제 조기 총선을 했는데 중도 우파입니다. 여기 기민 기사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는 다수당이 이제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되게 많죠.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어떤 당이 과반수 획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인데 1등은 아무튼 중도 우파. 그다음에 대한당. 여기가 아마 극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대한당이 20.7, 2위로 약진했고 3위가 사회민주당. 여기 현재 숄츠 총리. 여기가 16.5로 3위. 4위가 녹색당. 근데 숄츠 총리의 당이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집권당의 정책은요. 트럼프랑 되게 비슷해요. 반이민 정책. 시장 자유주의.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겠대요. 친기업, 감세. 그죠? 그리고 친환경보다는 약간 좀 원전도 찬성하더라고요. 원전 쪽도 원래 독일 원전 안 하잖아요. 전기차 의무 판매 폐지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주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원래 독일이 아시죠? 중국과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메르켈 총리 있을 때 예전에. 근데 거의 미국 스타일은 미국으로 옹호해요. 이 정당 여기 메르츠 총리가 제가 읽어보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완전 미국이다. 미국은 좋아하겠다.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미국을 옹호하고 중국 간 거리 두기, 화석연료 좀 약간 전통 에너지 찬성하고 원자력 발전. 그럼 독일도 원전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의외였어요. 원전 등 정통 에너지원 사용 찬성한다.
석탄 발전소 완전 폐쇄 이것도 반대. 전기차 전환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데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철회하겠다. 이건 전기차 섹터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본인 SNS에 독일과 미국에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이렇게 환영했어요. 그래서 원전 부활, 석탄 발전소 유지, 화석 연료와 전통 에너지에 약간 우호적이고 친환경 섹터에는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또 중국을 규제한다는 면에서 중국을 만약에 규제하면 뭐 우리는 좋죠.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인데 뭐 어떤 정책을 사실 펼칠지 또 연정을 구성해야 돼요. 여기 단일당이 할 수 없는 게 과반을 확보하려면 아마 사회민주당 있죠. 여기랑 같이 아마 연정을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독일이 어제 독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럽의 최대 강국이니까 이 정치 변화도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에 어제 이제 그 개정안이 법사 소위 처리가 됐죠. 아마 어제 뭐 뉴스가 저녁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국회 법사위는 주제에 대한 이사 우리가 원하는 거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 그렇게 계속 작년부터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일단 근데 아쉬운 건 여당 야당이 같이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야당 혼자만 했어요. 여당이 좀 반대하는 것도 같고 근데 굳이 왜 반대하죠?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은 이제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각종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래서 반대를 해왔는데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요.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뭐죠?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가치가 이해관계가 일치를 안 한 거잖아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런 거 대표적이죠. 이해관계. 그 얼마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일단 물론 유증 처리하긴 했지만 이수페타시스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왜? 유증을 했는데 갑자기 제이오란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사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안 좋게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증시 재평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일치시켜 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소액주주 뒤통치는 일은 없어질 거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게 어쨌든 통과돼서 재평가 받기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보고서. 그 의료기기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박종현 연구원님 다울투자증권에 이분이 이제 여기 리주란 슈링크 아시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 이름이죠. 그래서 24년 외국인 입국자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아니고요. 뭐냐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 중에 10%가 관광 오는 사람들의 10%가 피부과에 간대요. 여기 의료 때문에. 물론 다 피부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의료 관광이 지금 10%나 된대요. 그래서 여기 관광공사에서도 공식 투어 가이드북이 있어요. 여기에 첫 장에 의료 서비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소비 금액이 1.3조인데 121% 성장했는데 지금 외국인 중에 의료 관광 오는 외국인이 무려 134만 명이나 되고요. 27년에 440만 명. 엄청난 그 관광객이죠. 피부과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 회색 피부과 폭증하죠. 연도별 진료과별 의료관광 소비금액 분기별 피부과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소비 50이에요. 원래 옛날엔 성형외과였어요. 종합병원이나 지금 피부과로 바뀌었어요. 뭐죠? 스킨 부스터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다 배웠잖아요. 여기 뭐 보톡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주란 뭐 필러 이런 게 들어가겠죠. 24년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 중 9.9%가 외국인 환자인데 외국인 환자 중에 이제 그 많은 부분이 피부과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가 원래 27년에 70만 명이 의료로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440만 명까지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명동 포함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감소했대요. 공실률이 많다는 건 상권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공실률이 감소했다는 건 뭐죠?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명동 원래 외국인 많이 오잖아요. 강남은 뭐죠? 사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되게 많죠. 근데 여기가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대.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기 청담동 메디컬 보이세요? 확 튄 거. 2019년과 비교해서 이 파란색이 2019년과의 비교예요. 매출 증가요. 명동 압도적이죠. 이 메디컬 뭘까요? 피부과겠죠. 왜 한국 피부과에 왜 오냐? 가격 싸고 제품 좋고 신뢰도 높고 의사들 시술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는 거죠. 그리고 40대 이상은 울세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 이런 고가 시술 선호하고 2030은 슈링크, 인모드, 피르테라 이런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리쥬라는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주베르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리프팅 보톡스, 리프팅 스킨 부스트 이걸 섞어서 한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요걸 이제 시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돌려준대요. 10%를 깎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환급해주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 매출 비중이 좀 있는 편인데 요런 이제 피부과에서도 환급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있는데 해외에서 외국인이 와서 소비를 해요. 이것도 수출이에요. 실제로. 예. 서비스 수출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1등 기업 투자해라 이런 내용이고 클래시스, 슈링크, 휴젤, 보툴렉스, 보톡스, 파마리서치, 리쥬란 예, 요게 1위니까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개원행 그러니까 피부과를 많이 개원을 하는데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은 원텍과 예, LNC 바이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좀 새롭죠. 예, 우리가 수출만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국내로도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GM 오늘도 좀 안 좋았죠. 관세 계속 이제 협박을 하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 하니까. 근데 GM과 이제 공장 공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3,400억에서 3,700억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대요. 관세 피해를. 뭐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죠. 그리고 현대차, GM의 협력 범위가 늘어나겠죠. 현대모비스나 하이브리드 캐니스터 납품하는 코리아 FT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GM과 협력을 해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요만큼 2.7조 원 정도의 이제 피해를 2.2조로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2.7조 원을 2.3조, 기한은 2.2조인데 1.8조로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완성차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살아. 저는 이 의견엔 동의는 해요. 지금 안 좋잖아요. 자동차.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자동차 왜?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할인받고 있어요. PER 하단이 스텔란티스 2.5배. 여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아니죠. 상단이 7.5배인데 현대차가 한 4배 받을 거예요. 4배. 기아 한 4배. 근데 상단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타 정도까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관세부가 현실화돼도 PER 뭐 5배 정도니까 비싸진 않은 거죠. 그리고 관세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필요하고요. 글로벌 완성차랑 협력은 이미 시작됐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가 좀 있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로봇 가치가 아직 제대로 부여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는 4, 5월에 판단하자. 어쨌든 지금은 공포에 사자, 환희에는 팔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학제는 좀 나왔기 때문에 3월까지는 좀 답답할 거래요. 그 구간에서 뭐 오히려 비중을 늘려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대 기아 PER 밴드인데 거의 바닥에 있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위치상으로는 좀 좋은 위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 업종 보면 이제 그 올해 투자 기준은 정치 거버넌스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중국 조선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운 규제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설명드렸죠. 근데 해운 업황 속에서 이런 정치 리스크는 오히려 상위 업체에 기회가 된다. 그 입항 수수료 부과는 결국 운임에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규제보다 한 발 먼저 중국 선사 물량을 빼는 화주들이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도 놀랬던 게 중국 배만 규제할 줄 알았거든요. 중국산 배 있죠. 그러니까 뭐 덴마크의 머스크가 중국산 배를 이용해서 미국에 가면 벌금. 중국 회사가 중국산 배를 가지고 미국 가면 벌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해운사가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을 몰고 미국 가면 벌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 해운사가 자기네 배, 뭐, 그 중국 배건 뭐건 상관없어요. 미국에 가면 그것도 벌금이에요. 해운사까지 같이 때려요. 둘 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HMM한테 호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해운사를 직접 겨냥한 거예요. 코스코라는 회사가 중국의 뭐 세계적인 해운사거든요. 미국 비중이 꽤 높아요. 그 회사 이제 그 고사시키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럼 점점 물량이 줄겠죠. 중국에 안 맡기겠죠. 그럼 그 누가 가져갈까요? 예. 한국의 HMM이나 일본에도 있죠. 그리고 대만이 에버그린인가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물량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죠. 마치 우리 바이오에서 그 생물보안법, 예, 중국에 위탁 생산 안 하면 한국이 수혜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비슷한 흐름이에요. 대한선사로. 근데 HMM이 미국 비중이 꽤 높대요. 미주 항로가. 저도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요. 40%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배는 거의 안 써요. 어제 이건 말씀드렸죠. 중국산 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코스코가 미국 서안 LA 롱비치 항구 이쪽으로 가는데 18%, HMM보다 3배나 커요. 여기 물량이 분산되면 HMM에 또 일부 들어오겠죠. HMM은 지금 점유율이 6%거든요. 그 상위 10개 선사 중 중국산 컨테이너선 갖고 있으면 이거 규제잖아요. HMM은 거의 없어요. 예, 상위 10개 선사 중에 제일 적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다가 현금도 많고 자사주 매입소가 뭐 배당 이런 주주환원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이제 상승에 대비할 때 근데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지금 또 쫓아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좀 괜찮은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크선은 이제 BDI가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페노션도 조금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관련해서 이마트 내용인데 올해 유통주 그 주가 괜찮고요. 백화점이 좋죠. 확실히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 이마트 이 3사가 가장 올해 그 주가 좋은데 이게 2월 14일 날 아마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서울 강서구 마곡에 트레이더스 있죠. 이제 대형 이게 창고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할인점이죠. 이걸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진도 나와 있지만 정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원래 이마트가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여러 점포 형태를 두고 오랜 기간 고민했던 부지인데 지난 2020년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5년 지났죠. 다시 근데 여기에다 판 부지에다가 트레이더스를 다시 입점시켜버렸어요. 오픈 첫날 매출 신기록. 근본 이벤트는 유통업에서 오프라인 가치를 되짚어보게 한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얘기만 하지만 오프라인의 가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도 소비하길 원해요. 예. 10년 전과 현재 전국 대형마트 점포수를 보면 점포수 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서울 지역 세대수는 늘었는데 점포는 줄었어요. 예. 점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점당 인구수 늘고.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점포수가 이렇게 오히려 역주행을 해버린 거죠. 서울 지역 점포수는 83개에서 76개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5,100만 중에 3,200만 명이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 지역까지. 그래서 유통업체한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폐점을 했죠. 그동안. 그래서 서울 지역 마트 폐점이 눈에 띄는 건 업계 1등 이마트가 온라인 강화하느라고. 근데 사실은 이 전략은 실패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이도저도 아닌 게 됐어요. 오프라인은 축소해서 쿠팡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이기고도 싶었고 근데 안 됐죠. 지마켓도 인수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온라인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적자는 더 커져버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한 거죠. 다시 본업으로 가자. 그래서 마곡 부지 매각도 했었고 이랬지만 다시 여기다가 트레이더스를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먹는 거는 우리가 뭐 온라인 주문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밖에서 외식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특히 요즘에 가성비 소비를 많이 원하니까 이런 트레이더스 이런 데가 또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식품 판매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 예전에 여기 이마트 이 지점이 요 마곡 아마 요쪽 지점이 그 이게 왕년에 전국 상위권 매출이었대요. 굉장히 잘 되던 데인데 여기가 이제 없어진 거죠. 지역민들의 오프라인 먹거리 쇼핑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걸 좀 해소해 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변화에 주목하며 업종체 선호주 유지한다. 그러니까 좀 이마트도 뭔가 좀 바뀌고 있다.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닌가. 계속 또 잘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이제 코스맥스가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국내 좋았고 중국 좋았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좋았어요. 핵심은 중국이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향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아요. 화장품도. 미국은 안 좋았고 중국은 좋아지고 핵심은 이제 화장품 주에서도 이 실적을 보니까 중국 관련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사 이런 이제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 장기간.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만큼은 이제 코스맥스 실적만 봐서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뭔가 부활은 할 것 같다. 또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끝내놔서 중국향 쪽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증권의 김도현 연구 유니드 요게 비료에 들어가는 그 가성칼륨 있죠. 뭐 염화칼륨 여기 관련된 기업인데 원재료가 염화칼륨인데 요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비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비료 값이 좀 올라간다는 뭐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대요. 왜냐면 캐나다에서 칼륨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거를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산 칼륨계 비료 수입 비중이 80.9. 여기다 관세 때려요. 비료가 오르겠죠 당연히. 캐나다에 관세 때리는 순간. 그래서 캐나다 비료업체도 미국 관세 부과가 비료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염화칼륨 시장 점유율 30%가 러시아랑 벨라루스인데 여기도 최근에 감산하고 있나 봐요. 원래 작년까지는 생산 늘렸는데 감산. 그러면 염화칼륨 가격이 오르겠죠. 최근에 오르고 있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탄산칼륨과 가성칼륨 만드는 유니드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원재료가 올라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걸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탄산칼륨, 가성칼륨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관세 부과 수혜주가 유니드도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관세 이런 걸 부과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받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모두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유니드 아니겠냐라는 이제 그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한투자의 오광호 서지범 연구원님은 TSE 요게 이제 프로브 카드나 그 소켓 있죠. 이 반도체 다 만들어진 거를 꽂아가지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그걸 하는 건데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어요. 테스트 소켓, 프로브 카드 이런 게 다 좋았고 D램 쪽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낸드도 살아날 것 같은데 경쟁사 PER이 27.9배인데 평균이 이 회사가 PER이 10.8배로 낮으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TSE도 요새 반도체주들이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있는데 숫자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 어제 있었던 공시는 첫 번째가 그 VM이라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식각 장비 이렇게 깎아내는. 여기 이제 임종필 대표랑 이재훈 담당이 3만 주를 이제 합쳐서 매수를 했고요. 한 2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식각 장비, 건식 식각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300mm 웨이퍼형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 같은 거죠. 그걸 싸가지고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고요. 원래 여기 식각 장비는 다 외국 걸 써요. 근데 SK하이닉스에 아마 2016년부터 이 식각 장비를 다량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각 공정이 정말 중요한 게 전체 반도체 공정의 30%나 돼요. SK하이닉스가 청주 작년에 나왔던 거죠. M15X D램 생산 라인 증설을 하는데 올해 11월에 준공해서 대량 생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5.3조 원 투자하는데 향후 20조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이런 투자 확대 쪽에서 VM이 좀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VIP 자산운용이 HDC 아시죠? 여기 이제 저 용산에 면세점도 있고 자회사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통영의 에코파워 LNG 발전소도 갖고 있는데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또 늘렸어요. 원래 지분 저번에 처음으로 5% 이상 샀는데 이번에 더 추가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고요. 이런 사업을 갖고 있고 이 핵심은 통영 에코파워입니다. 이게 LNG 발전소.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예요. 예. 24년 10월 29일 상업운전 개시했고 가스터빈 2기, 스팀터빈 1기, 자체 LNG 저장 설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 에너지 서비스 영업이익이 2천억이니까 이 정도 벌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의 70%가 순이익이니까 70% 적용하면 연간 1,4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고 통영 에코파워 지분 60%니까 여기다 60% 곱하면 840억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840억이 이게 붙게 되는 거죠. 이익으로. 그 HDC 최근 5년간 평균 단기 순이익 계산해봤거든요. 1163억입니다. 여기다 더해보세요. 거의 2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2천억이고 순이익은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나눠보세요. PER은 4배밖에 안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이면서도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 PHA는 이것도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또 늘렸어요. 6.2% 총. 그래서 이번에 1.14% 더 사가지고 지분율은 6.2가 됐습니다. 자동차 문 거기 부품이에요. 이런 거. 예. 이게 자동차 문이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해주는 거. 그다음 뒤에 픽업 트럭 뒤에 이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장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현대차 조지아주 미국 신공장 공급위에 도어 모델 및 레치 공장 미국에 건설한 걸로 지금 이제 그 제가 언론 보도는 봤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지어졌나? 왜냐면 현대차 공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또 보수적인 경영에서 대규모 투자로 전략을 변경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마 비중이 30%까지 북미 비중 느는 건 좋죠. 예, 관세 영향을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실적 얘기를 좀 못 해드려가지고 실적 발표 중에서 이제 어제 좀 오후에 나온 거하고요. 현재까지 나온 거 몇 개 말씀드리면 ENF 테크놀로지가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어요. 46억에서 150억으로 조금 이제 회복이 됐고 한국카본도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2억에서 173억. 그러니까 작년에 화재 사고 있었나요? 상반기에 그걸 좀 많이 이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LNG 운반선 관련 이제 본행제 기자재 업체죠. 코스맥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적 좋았고요. ST팜도 매출은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됐습니다. 기대보단. 카페23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뭐 매출도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예상이 89억인데 130억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식시장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하락은 했고요. 미국의 충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 그러나 오르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예, 버티고 있다. 예, 미국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계속 팝니다 지금. 예, 지금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 정도 팔면 그냥 망가지거든요. 장이 안 망가져요. 이 뒷심이 되게 강하고 개인의 힘도 되게 세졌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좀 기초 체력이 좀 올라갔고 오늘도 조선입니다. 정말 다시 한 며칠 하선하라는 리포트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흔들린 거 빼고는 다시 오늘 뭔 소리냐? 내가 대장주자. 예, 알래스카까지 간다. 알래스카에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프로젝트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LNG 이슈. 그래서 군함으로 올라갔던 조선이 LNG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오늘 동성화인 되게 많이 갔죠. 성광면대 이 둘이 LNG 기자재 최대 수혜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JYP가 또 다시 반등을 해줬고요. YG엔터도 좋았습니다. 엔터도 좋았고 면세점은 토니모리 화장품 쪽이죠. 예.
모바일 게임 일부 괜찮았고 피팅 좋았고 영상 컨텐츠 쪽에서는 SAMG 엔터가 좋았습니다. 의류주도 오늘 일부 좀 강세 보였고요. 게임주도 일부 강세 보였습니다. 백화점은 오늘 대구백화점이 좋았네요. 네. 쿠팡 관련주도 약간 올라갔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네이버가 카카오랑 같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압력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까지 강했던 2차전지가 뭐 독일 영향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좀 많이 빠졌죠. 2차전지가 좀 안 좋게 끝났고 정유주도 좀 빠졌고 이노베이션, IT 대표주도 오늘 삼성만 버텼고 대부분 좋진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르던 삼성 SDI도 하루 만에 다시 빠져버렸고요. 뉴로모픽 뭐 또 오늘 H뱅 관련주 또 자동차 대표주 반도체 소부장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낸드 플래시 IT 업종하고 자동차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유리기판, 뭐 스마트폰, 은행, 종합상사, MLCC, 통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틴 가운데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고요. 삼성바이오가 오늘 다시 2% 이상 급등을 좀 했습니다. 조선하고 오늘 방산이 좋았어요. 조방이죠, 조방. 조선방산 이쪽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전력도 좋네요. 한국전력이 참 안 좋았었는데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고요. 유가 떨어진다면 좋죠. 한전한테.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같이 빠져버렸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버텼지만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엔캠 여기도 2차 전지죠. 화장품 실리콘투,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쪽인데 오늘 조금 분위기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요. 아까 이게 설명을 해드렸나? 이오테크닉스? 제가 해드렸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거 설명 안 드렸군요. 이오테크닉스 장비 오늘 좀 급락은 하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오테크닉스 장비로 애플 새로운 칩 있죠. M5 요거 자른대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일본 디스코가 이 시장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이 70%예요. 근데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M5 그러니까 뭐냐면 TSMC가 만든 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거 자를 때 넘겨요. 후공정 업체들한테 TSMC가 줍니다. ASE, M코 이런 데다 넘겨요. 그러면 얘네가 레이저 장비로 잘라요. 칩을. 동그란 칩 있죠? 아까 요거를 자릅니다. 칩 네모난 걸로 동그란 웨이퍼를 하나씩 잘라요. 저거 할 때 레이저로 자르거든요. 근데 이 장비 중에 뭐 펜코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기존 레이저는 이렇게 좀 약간 균일하지 못하죠. 펜토초라고요. 정말 짧은 파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자르면 정말 매끈하죠. 보이시죠? 요걸 공급을 해요. 요게 기존 레이저랑 펜토초 요거를 펜토초를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조분의 1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파장을 이렇게 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기존 방식은 1조분의 1이고요. 펜토초는 천조분의 1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M5 애플칩에 공급한다. 요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좀 주가는 안 좋았지만 그런 내용이 오늘 반도체가 다 안 좋았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좀 이슈가 있어서 안 좋았고 오늘 뭐 로봇주들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LNG주가 좋았고 뭐 코스피도 오늘 다우기술 급등했고 조선주, 화장품, 코스맥스 아까 실적 그러나 많은 기업들 특히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코스닥에서는 그 올릭스, 동성화, LNG 좋았죠. L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기자재, 엔터 여기가 주도했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가 오늘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어려웠지만 미국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안정감 찾으면 다시 한번 좀 증시가 또 한 번은 오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국내 증시 뭐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되게 견조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오전 10시 10분 라이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